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작업에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K511A1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이 키트는 1995년 AFV 클럽의 금형을 바탕으로 아카데미에서 2015년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포장지에 대만에서 만들었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기본적으로 ABC의 러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M35 트럭 키트를 기본으로 한 부품들과 호환되는 관계로 대부분의 부품은 바로 M35 부품들입니다. J-러너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품들이 이 키트를 K511A1으로 만들어주는 부품들이 붙어있는 러너입니다. 기존 러너와 색상과 부품의 두께도 살짝 차이가 나네요. 적재함에 씌우는 방수천, 호루라고 불리는 이 부품은 정말 리얼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헤드램프의 위치도 M35 트럭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휠은 방사형으로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굿이어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형의 외부에 부대 숫자나 차량 번호는 취향에 맞게 조합할 수 있게 데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트럭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차량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서는 기존 N35 키트의 설명서에 K511 차량의 조립 설명이 추가되는 관계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제공되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잘한 부품도 있고 설명서가 복잡한 느낌인데요. 기존 키트에 제거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부품을 잘라내거나 다듬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몇 개의 부품은 붙이는 위치가 정밀하게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60 트럭 혹은 두돈판이라 불리는 이 트럭에 대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각 군마다 여러가지 형태의 60 트럭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 트럭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현역들에게 전해지고 잊혀지지 않는 군생활의 한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많은 모델러가 이미 제작을 해본 키트인데 많이 늦었지만 오늘 이 키트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된 차량의 결과물입니다. 도색을 위해 완전히 조립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처음 조립은 차체 하부 부분부터 조립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부품들이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고 설명서의 그림이 위와 아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여 전후가 혼동될 수 있으니 부품을 조립할 때 설명서의 그림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조립되는 부분이지만 조립 후에는 잘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조립하고 나면 수많은 구조물 사이로 완벽하게 도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몇 군데는 한국 트럭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 깎아내고 잘라버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꽤 많은 횟수의 모형 조립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립에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설명서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설명서를 자세히 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았죠. 이번 조립 과정에도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는 실수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모든 부분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네요. 조립된 차량의 운전석은 완전히 접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기판을 따로 도색을 해야 하고 의자도 별도로 도색이 필요했습니다. 호루도 완전히 덮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차량의 기본 색상을 칠하기 전에 저는 블랙으로 차량의 표면을 프라이머로 덮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밝은 부분의 표현도 손쉽게 해주는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의 위장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일단 기본 색상을 전체적으로 덮습니다. 모든 부분이 이 기본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도색을 해줬습니다. 운전석 내부도 아직 조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착하기 전에 도색을 하는 것이 색상의 분할에는 도움이 되나 도색한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품을 접착할 때는 주의하지 않으면 기껏 도색을 했는데 보기 싫은 접착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완벽히 접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 바탕에 위장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장 무늬를 스프레이건으로 칠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에어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고 낮은 압력에서도 너무 묽거나 걸쭉하지 않은 적당한 희석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 것이고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나타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 방법으로 도색을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 묽은 느낌이지만 흘러내리지 않고 또 너무 희석비가 낮아 분무가 잘 되지 않고 도료가 튀는 현상이 없는 것이 중요하더군요. 한국군의 위장 패턴은 사색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1970년대 미군의 기동장비 연구개발 사령부라고 하는 곳에서
주야간에 높은 위장 효과를 줄 수 있는 위장 패턴을 연구한 결과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그린과 브라운의 경계면에 밝은 모래색과 검정을 배치하는 방법이죠. 특히 흰색으로 보이는 모래색의 지렁이 무늬는 검정색과의 대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는 주야간 장비의 외형을 불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장 무늬가 적군의 야시 장비의 개발로 별로 효용성이 없어져 1980년대부터는 미군이 이 위장 무늬를 사용하지 않고 나토 공용 3색의 위장 무늬인 그린, 브라운, 검정의 색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과 적외선 방출량이 비슷한 특수 도료를 사용하게 되고 주간에는 명도와 채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죠. 유럽 또한 육군이 이런 위장 패턴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4색의 위장 무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최신 장비는 이런 위장 무늬 대신 나토 3색의 위장 무늬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4색 위장 도색은 우리 군에서 볼 수 있는 특색이 되었습니다. 화물칸의 의자도 화물적 jet이 세우면 측면 위장 무늬가 연결되는데 저는 의자를 내려놓은 상태로 도색을 했습니다. 방수포는 도색하는데 블랙의 프라이머에 밟거나 닳아서 색상이 변한 부위는 좀 더 진하게 올리브 드랍을 뿌려 입체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철제봉의 형태를 고려하며 색상을 칠하고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올리브 드랍에 흰색을 조금 추가하여 원하는 부위를 칠해주었고 그렇게 하니 더욱 방수포의 사용감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운전석을 완전히 조립할 수 없는 건 계기판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계기판은 그렇다고 복잡한 도색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생략하기에는 섭섭한 부분이라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모형의 도색에 여러 종류의 도료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라카 도료를 기본 도료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상당히 독하지만 튼튼한 도료막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라카 도료를 뿌려서 기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운전석이나 계기판의 작은 부분의 도색과 세밀한 표현이 필요한 곳에는 아크릴 도료를 사용하게 되죠. 에나멜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모든 도색의 표면 위에 워싱을 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도장면이 약하고 다른 도료의 희석제를 통해 표면에 도색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모델러가 이런 방식일 겁니다. 조립과 도색의 과정 중에 이 운전석이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작업 내내 걸렸는데 이제 안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석 계기판은 거의 수직이라 아마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의자 역시 완전히 투명하지 않은 투명 부품 너머로 역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운전석에는 조명이 없기에 더더욱 확인이 어렵겠죠. 그래도 운전석 방수포는 완전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못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화면에는 생략되었지만 도색의 표면 위에 유광 클리어로 표면을 덮어준 후입니다. 스프레이 도색으로 표면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클리어로 저는 항상 덮고 마킹 작업을 합니다. 여러가지 숫자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런저런 고민 없이 저는 이미 조합된 부대 숫자와 차량 넘버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흰색 경고 표지판은 그냥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프라판을 사용했습니다. 프라판을 몇 장 사놓은 것이 있는데 사용처가 빈번하지는 않더군요. 이런 표지판에 딱 좋은 용도입니다. 프라판은 박스를 만들거나 틈을 메우거나 평평한 상태로 바닥을 만들거나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오라마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저도 언젠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마킹 작업 부분은 긁힘이나 강한 도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클리어로 다시 덮어줍니다. 이러면 주변과 표면에 일체감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가져오죠. 하부에는 구석구석 도료가 잘 뿌려졌는데 저는 머플러의 부식 정도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머플러의 존재를 부각시킨 것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건 하부의 특성상 먼지와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그런 부분에 표현을 하지 않고 타이어를 조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이어는 정말 빨리 조립해서 이 차량이 제대로 형태를 잡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일단 먼지에 더럽혀진 하부를 표현하는 것이 먼저겠죠. 하부뿐만 아니라 측면과 뒷면에도 먼지로 오염된 흔적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도색 과정이 마무리되었고 표면 위에 판넬의 이음새를 명확하게 해줘야겠죠. 이런 과정에는 에나멜 도료를 사용합니다. 미세하게 흘려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표면의 도장면이 최종적으로 라카 계열이기 때문에
에나멜은 이런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마스킹 작업을 한 부분도 이미 라카 도료인 클리어로 덮었기 때문에 이런 워싱 작업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호루 역시 워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부위에 핀워싱과 워싱을 통하여 명암을 주면 이제 모형이 윤곽이 명확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운전석에 투명창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이런 워싱 작업을 한 이후 표면에 불필요한 도료를 닦아내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무광의 클리어를 덮기 위해서죠. 스프레이 도색 작업은 넓은 범위에 도료를 분무하고 날리기 때문에 투명 부품은 항상 스프레이 작업 이후 최종적인 과정에 조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바심이 많이 나는 조립과 도색 과정이 모형 작업의 단점이죠. 이런 부분에서 몇 번의 인내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에나멜 워싱 작업 부위를 붓으로 뭉개고 쓸어내리는 작업을 한 이후 마지막으로 그레이 도료를 사용하여 돌출된 부위에 드라이 브러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가장자리와 모서리 등을 하이라이트하고 질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싱은 마법 같은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면을 무광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색과 웨더링 작업 결과가 이렇게 무광 클리어 아래로 보호가 되고 같은 레벨에서 일체화가 됩니다. 이제 미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광 클리어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별도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 유리창도 이제 부착할 시기입니다. 앞 유리창은 안쪽에서부터 접근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운전석 창틀을 작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와이퍼를 부러뜨려야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도색해야 하는데 타이어는 고무 재질의 부속이기에 도색 후에도 취급을 잘 해야 합니다. 먼저 타이어는 타이어 블랙으로 도색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부착하면 너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휠과 조립하기 전에 타이어에 역시 오염된 상태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도료는 에나멜이어서 도색하고 난 후에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타이어를 차량에 부착하고 몇몇 부위에 아크릴 도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K511A1 두돈반 혹은 60 트럭이라 불리는 한국 육군의 카고 트럭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루한 작업 과정일 수 있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흥미로웠는지 영상 제작을 하고 나니 걱정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건강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건강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